퀴어 퍼레이드에 나가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볼 권리를 얘기하면서 헌법에 반하는 얘기를 한 것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저는 의도도 전혀 그렇지 않고 표현도 혐오 발언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혐오 차별이며 위헌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반응입니다. 제가 안철수 후보한테 물어본 거는 퀴어 축제에 같이 참여하자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얘기가 되는 거는 퀴어 축제를 도시 외곽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광화문 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네. 그거는 위헌입니다.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볼 권리나 거부권 얘기하면서 집회를 금지한다는 거는 아주 정면으로 헌법에 반하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고, 서울시장에 적어도 부산시장 후보자들도 마찬가지인데 나오는 분들이 헌법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누구든지 집회를 할 자유가 있는 것, 그 헌법상의 기본권이 있는 것이고, 그 서울시장이 퀴어 퍼레이드를 광화문 광장에서 못하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거 못하게 하면 위헌이고, 저는 이렇게 시대착오적이고 위헌적인 발언을 정치 지도자들이 한다는 게 정말 좀 충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 비판적인 집회들을 그 광화문 광장에서는 안 되고 저 외곽에 한적한 데서 해라. 안 볼 권리도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영국의 지금 수상인 그 보리스 존슨이 대표적인 보수 정치인인데 트럼프 같은 사람이죠. 근데 런던 시장 할 때 무지개 깃발을 휘날리면서 퀴어 퍼레이드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 보편적 인권의 문제니까 거기 그 퍼레이드에 참여하자는 건데, 지금 안철수 후보를 비롯한 사람들의 얘기는 광화문 광장에서 못하게 하고 외곽에서 하겠다는 거다. 그러면서 그게 차별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혐오 차별이며 위헌입니다. 무슨 권한으로 서울시장이 그 집회를 시외곽에서 하라 마라 하는 건지, 저는 정말 이 헌법에 무지한 그 정치인들에 대해서 정말 충격적입니다. 저는 그게 얄팍한 표계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야권이 몰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얄팍한 표계산 하다가 몰락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극기, 소위 말하는 태극기 부대를 비롯한 극단주의자들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표계산 하다가 지금 참패를 했거든요. 네. 저는 야권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렵고 민감한 주제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우리는 진영의 눈치 보는 민주당과는 다르다. 이렇게 차별화를 해야지,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끌려가고 눈치 보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지지자들 눈치 보고 끌려가는 식으로 해서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저는 다르고 그러니까 이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야권이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는 이 소수자 문제가 논의되기를 바랐습니다. 너무나 국회의원 때도 논의를 하고 싶었지만 다들 외면하니까 이런 자리에서 한번 논의를 시켜보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야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고정관념, 야권 정치가 낡았고 구태의연하고 꼰대 같은 얘기만 한다. 근데 이 이슈를 꺼내서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은 야권에 대한 이미지가 바뀔 수 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를 않거나,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제 예상을 뛰어넘어서 집회를 서울 중심부에서 못하게 하고 외곽에서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할 줄 전혀 몰랐죠. 그거는 정면으로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충격적인 반응입니다. 아니요, 그래도 조금은 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나경원, 오세훈 후보 같은 분들이 전통적인 그 보수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과거와 달리 동성애에 반대한다, 성소수자에 반대한다 이런 이 퇴행적인 발언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혐오 차별에 반대한다. 그분들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확실한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그 논의를 이끌어 나가야 될 안철수 후보가 안 볼 권리를 얘기하면서 헌법에 반하는 얘기를 한 것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기본적으로 한 세력이 독주하면 안 된다. 다양한 견해를 수용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합리적으로 토론을 해야 된다. 이게 어떤 이 좌우 스펙트럼 중에서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적인 문제, 그리고 자유주의, 어떤 다원주의 이런 데서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독선적이고 답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이 답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적폐거나 토착 외부다. 이런 식의 편가르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금 우리 특히 코로나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사회가 통합의 정치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는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민주당도 못 믿고 국민의힘도 못 믿고 있거든요. 좀 새로운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갈망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설 전부터 좀 붐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관심도 받고 지지도 받고, 그런데 안철수 후보 측에서 끝끝내 설 전에 토론회를 하는 걸 거부하셨는데 저는 정말 아직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토론이 두려운 건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유권자들이 안철수 후보나 저한테 기대하는 것이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얘기를 해주는 건데 안타깝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와 저야말로 진짜 자유로운 토론을 선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규격에 맞게 서로 끼어들지 못하고 3분씩 얘기하는 형식을 하자고 하셔서 네.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이게 과연 낡은 정치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건지 형식도 중요한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낡은 정치인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소통이 안 되는 불통의 모습을 보였고, 뭐 퇴보했다기보다는 처음에 이제 그 양당 기득권을 깨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기치를 갖고 나오신 거는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직장을 때려치고 돕기까지 했고, 네. 다만 그 이후에 10년의 기회를 가지고 하셨는데 정말 어떤 정치적 사회적으로 성과나 변화를 이뤄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어떤 개인이 해답을 낼 수는 없거든요. 생각들을 모아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소통을 잘해야 되는데, 첫째는 그 낡은 정치인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소통이 안 되는 불통의 모습을 보였고, 또 하나는 이게 그 제3지대에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고 했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그때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꿔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종잡을 수 없는 모습도 많이 보여서 결국은 사람들이 새로운 정치에 대한 희망을 많이 잃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그 역사적인 의의는 있는 거지만 이제는 역할을 충분히 하시지 않았나. 이제는 제가 나서서 해야겠다. 어쨌든 그때는 안철수 후보가 리더였고 저는 도왔으니까요. 근데 안철수 후보가 들고 나왔던 그 가치, 새로운 정치나 정치가 변화해야 되겠다는 것에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는데, 그때 안철수 후보를 도왔던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80, 90% 이상이
저한테 계속 이거를 하라고 하면서도 안철수 후보를 도우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리더로서는 그 역할을 못 하시고 실망한 거죠. 그때는 제가 안철수 후보를 도운 거지 안철수 후보랑 같이 시작을 한 것은 아니죠. 안철수 후보랑 제가 마지막으로 일을 같이 한 것이 한 6년쯤 전에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 지금 그때는 이름이 달랐지만 민주당 공동대표를 할 때입니다. 그때 민주당 의원, 저는 대변인을 하고 있었는데 당 대변인을 하고 있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했어요. 원래 당 대표라는 거는 만나고 싶으면 얼마든지 만나는 거다. 당 대표실에 가면은 노크하고 들어가서 얘기도 하고 그런 거다. 안철수 대표와 민주당 공동 대표를 했던 그 김한길 대표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물론 사람이 없거나 다른 일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두드리고 들어가서 담배도 피고 얘기도 한다. 근데 안철수 후보가 그때 이제 대표가 되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굉장히 기대가 많잖아요. 하고 싶은 말도 많고 그때 아주 스타였으니까 그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 비서가 쑥 나와가지고 용건이 뭐냐. 그래서 아니 내가 저 민주당 국회의원인데 당대표 만났는데 무슨 용건을 비서한테 얘기해야 되냐. 그러면 미리 약속은 하셨냐. 이게 말이 되냐. 그거를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데 제가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게 참 문제가 아닌가. 사실은 우리가 기득권을 깨려고 하고 비판할 때는 기득권은 잃을 게 많지 않습니까? 그 움직임이 느리고 둔한 겁니다. 근데 새로운 정치를 할 때는 아무하고나 얘기하고 이 틀린 얘기가 있어도 듣고 토론하고 내가 틀릴 때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심지어 민주당 국회의원도 찾아가서 얘기를 못하게 막으니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그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처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안철수가 이렇게 인기로 있는 거를 봐서 정말 우리 기존 정치가 잘못됐구나 우리도 고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니까 더 하지 않냐 이게 무슨 소통이냐 그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근데 그게 정치하는 10년 내내 끊임없이 그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본인이 얘기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얘기하고 또 언론과도 그렇게 소통을 제대로 안 하시고 기자들도 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저는 리더로서의 역할에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4년을 있으면서 어떤 경우에도 해야 될 말들을 했습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불리한 얘기나 또 힘없는 분들이 목소리를 못 내고 있을 때 저는 이 용기를 가지고 말을 했죠. 사실은 조국 청문회 같을 때 조국 장관이 제 대학원 지도교수니까 저는 인간적으로 비판하기 어렵다고 한다든지 혹은 미투 운동 때 김어준이 음모론을 제기했을 때 다른 모든 민주당 의원들처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지금쯤 재선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나 우상호 후보가 저를 놓고 지금 제가 야권 후보자들 중에 지지율이 제일 높은 것도 아닌데 만나야 되냐 말아야 되냐 포용해야 되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저는 만약에 본선에서 박영선 후보를 만나면 민주당 쪽 진영에서 성폭력 문제가 계속 터질 때 박영선 후보는 무슨 말씀 하셨냐. 저는 소리 높여서 이거 끊어내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 말 안 하고 침묵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다. 그럼 당신들도 책임이 있는 거다. 그때 나는 얘기했다. 저는 그런 게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해야 할 말을 하는 거죠. 나경원, 오세훈 후보처럼 국민의힘에서 지금 계신 분들은 대결 정치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예, 저는 그 시절은 이제 지나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대표는 원내대표를 하시면서 패스트트랙 국면을 이끄셨고 또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장 하시면서 무상급식 문제로 싸우고 자리를 내리치고 나오셨는데 대결 정치를 상징하는 분들이죠.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민주당에 대해서 지금 가장 비판할 것이 소통 문제, 말 바꾸기 문제 그런 건데
안철수 후보는 당장 저 서울시장 후보에 절대 안 나오겠다고 아주 확언을 하시다가 한두 달 만에 말을 바꾸셨거든요. 네. 우리가 민주당에 대해서 당신들은 왜 당원 당규를 바꾸면서 후보를 냈냐, 적반하장 아니냐.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 안철수 후보 보고는 당신도 말 바꾸지 않았냐, 50보 100보 아니냐. 네. 저는 그런 지점을 가장 아프고 파괴력 있게 지적할 수 있는 후보가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후보하고 저하고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저는 진짜 제가 다원주의 또 소통 이런 것을 상징할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 따라서 정치적인 현실 상황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은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분화해 나갈 때도 있고 통합해 나갈 때도 있는데 통합을 필요로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보 보수로 이렇게 나눠질 때가 아니라 진보에 있는 분들이건 보수에 있는 분들이건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할 때다. 저는 그 틀을 만들려고 하고 이번 선거를 잘 치르면 민주당 내에서도 이탈이 있을 수 있고 또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도 대변화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러면 그분들을 모아서 경직된 세력 대 유연한 세력 또 답이 있다고 하나의 답이 있다고 주장하는 세력 대 다원주의 세력 이런 식으로 나눠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개개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진 않지만 저는 합리적인 분들하고 다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한테 희망을 걸고 있는 지지자분들하고 다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만약에 야권이 이겨도 지금 기존 제1야당의 그 조직을 가지고 이긴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편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야권이 지면 정말 이 땅바닥에서부터 다시 만들어야죠. 뭐 시간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체제로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이렇게 애를 먹는데, 그러니까 이 서울시장을 그 제1야당이 중심이 돼서 야권에서 치르지 못한 게 2011년에 박원순 시장 때였고, 그리고 지금이 딱 10년 됐는데 그때 민주당이 재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선거에 비록 졌지만 박빙의 승부를 이뤘죠. 그때 안철수도 나왔었고, 그러니까 야권이 할 수 있는 몸부림을 다 친 겁니다. 네. 노력을 다 한 거고. 근데 제가 보기엔 충분히 변하지 않아서 박근혜 후보를 못 꺾은 거고, 그나마 변했으니까 바꾼 건데, 지금 1년 남았다 그래가지고 뭐 국민의힘에 중심으로 해서 그 체제 유지하면서 사람이나 좀 끌어들이고, 뭐 저도 들어가고 무슨 뭐 윤석열도 들어오고 한다 그래서 내년 대선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당연히 저는 그 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어쨌든 야권 후보가 이기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네. 사회 전체를 위해서 지금처럼 독주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너무 정말 대한민국 사회가 피폐해지기 때문에 네. 이번 선거에서 이룰 수 있는 말하자면 최소한의 목표죠. 네, 그게 야권의 승리가. 저희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네. 저기 제3지대 단일화 토론 들고 나온 거 뭐 여러 이슈를 던지는 거가 계속 하고 있는데 그 기존 정치의 벽이 그렇게 쉽게 한두 번에 깨지지는 않아요. 근데 하여튼 최선을 다할 겁니다. 네. 제가 안철수 후보를 많은 분들의 예상을 뒤엎고 역전해서 꺾는다면 저는 그 자체가 선거 과정 자체가 하나의 드라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세 후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예상대로 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제 차별화가 되고, 그 다음에 확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변화를 갈망하는 거에 부응해서 드라마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야권 후보 중에 본선 경쟁력은 매우 차이가 나게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편가르는 정치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취임사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한 분 한 분 저의 국민이고 섬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좀 지켜달라. 저도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에 지금 비판도 많이 하고 정책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면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국민들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란다. 그 말씀을 드리고 편가르기를 좀
통합의 정치를 해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통합의 정치.